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채무 탓에 설립 취소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차입금 50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설립이 취소될 처지라 재단의 기본 재산 중 하나인 150억 원대 건물을 급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대 재산가였던 그가 차입금은 무슨 연유이며 재단 설립의 취소 위기라니요. 퇴임 후 들어가 살려고 나랏돈 축내가며 내곡동 사절을 지으려다 무산된 뒤 논현동에 수십억 원대 저택으로 돌아가 놓고서도 황제 테니스다, 국가 원수급 해외 나들이에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끊임없이 빈축을 샀던 그 아닙니까? 재산 사회 환원한다며 호들갑 떨었던 청계재단은 대선 출마용 눈가림이었단 말입니까?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건만 정치권이 무기력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대체 조용히 있어주는 것조차도 그리 힘들단 말입니까? 대통령 한번 잘못 뽑은 결과를 이렇게도 혹독하게 치러야 한단 말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9월 21일 이번 주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가을은 이제 바야흐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늘부터 몇몇 프로그램의 부분 개편이랄까요? 시간 조정이 있었죠.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도 오늘부터 90분으로 복귀합니다. 약 55일 전의 상태로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와 함께 90분으로 재편성되는 것과 함께 부분적으로 조금 새로운 코너들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경제 뉴스 브리핑을 고정 배치하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스포츠 뉴스와 화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스포츠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 결과,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것보다는 스포츠계의 뒷면이라거나 화제의 선수, 그리고 사회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들, 그런 것 위주로 아이템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금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에 두 코너가 고정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재신임 투표 받겠다. 이 카드 결국 열 이틀 만에 공식 철회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의 결의를 존중한다면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공천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지 12일 만입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성수 대변인이 대신 읽은 재신임 관련 입장문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은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원로 그리고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셨다. 제 뜻은 거둬들이고 모든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음은 더 비우고 책임은 더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면서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네. 여운이 조금 남는 말이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지금 국회와 내년 총선에 나올 사람들, 온통 관심은 여기에 가 있을 텐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244개에서 많게는 249개 정도로 한다. 그 이상은 넘지 않게 한다는 1차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말들이 많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가 246개이기 때문에 획정위의 결정은 결국 지역구 총 규모는 현상 유지입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수도권 선거구는 분구를 통해 늘어나는 반면에 농어촌 선거구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선거구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한 농어촌 여야 의원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여야의 논쟁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 가장 반감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예.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등 농어촌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현행 지역구 의석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획정위의 결정은 농어촌과 지방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획정위의 안을 따르면 기형적인 농어촌 선거구로 인해서 지역 대표성이 말살되고 도농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던지고 있는데 일본 안보법 얘기 좀 보죠.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주말 안보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주요 현지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봤더니 반대 여론이 훨씬 크다. 지배적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19일에서 20일 안보법 통과와 관련해 긴급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안보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보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네. 응답자 가운데 82%는 안보 관련 법의 내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보법 통과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7%에 달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습니다. 안보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 재정비 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 법안 등 2개입니다. 네.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거 하나, 그리고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렇게 2개인데 일본 언론들은 모두 11개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이렇게도 19일 새벽 직후에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자, 우리는 일본 자위대의 타국 군사행동 개시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설령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좀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묻자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김종대 전 외교안보 군사 전문가죠. 디펜스 21천 편집장이기도 하고요. 국민라디오에서도 프로를 진행하기도 했죠. 김종대 전 편집장 연결해서 일본 안보법 처리 관련 그리고 동북아 질서, 우리의 앞으로의 외교 방향 등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삐라라고도 불렀죠. 대북전단 20만 장을 또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 4명은 오늘 오후 5시쯤 파주시 탄현면의 한 공터에서 김정은 세습 독재와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20만 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나눠 날려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전단과 함께 1달러 지폐 1000장과 북한의 인권유린 내용 등을 담은 동영상 CD와 USB 500개씩을 풍선에 함께 담았습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에도 파주시 모초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도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 후속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 즉 빨리 법 통과시켜달라 이 얘기죠? 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수요일 여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이 하루빨리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부모 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란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 분담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17년 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거듭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조성하기로 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청와대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 2천만 원과 매월 급여의 20%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네. 2천만 원을 일시불로 놓고 매달 340만 원씩 넣겠다? 예. 예. 대통령 월급이 2억 원에 아마 좀 육박하든가 그렇죠? 대통령 월급을 다 받다 가고 있었군요, 그동안. 자, 올해 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깎겠다. 이게 지금 기재부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이 되면은 임금 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월에서 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텐시브를 받지 못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7월은 1점, 8월은 0.8점, 9월은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지만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11월에서 12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은 내년 임금 인상률이 4분의 1로 깎입니다. 지난 17일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모두 110곳이고 전체 도입률은 35% 수준입니다. 네, 35%.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도입했다 이 얘기군요.
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약 5년간 무려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예.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2조 281억 원에서 올 8월 현재 18조 4,925억 원으로 9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세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1년 8월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억 5,615만 원에서 올해 8월 3억 5,763억 원으로 4년 만에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5억 4,373억 원에서 5억 1,213억 원으로 오히려 3천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형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것도 지난달 전세 거래의 12%나 됐습니다. 네, 4년 동안에 전세값은 1억 원 정도가 올랐고 오히려 매매값은, 집값은, 아파트값은 한 3천만 원 정도 떨어졌군요. 이러니까 깡통 아파트가 속출한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학과 교수들에 이어서 법학 연구자들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죠. 예.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연구자들은 오늘 서울 흥사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학 교수와 법 관련 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을 때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국정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홍어택배라고 칭하면서 모독한 인터넷 사이트 일베 회원에게 대법원이 모욕죄 적용한 거 맞다라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모 씨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합성해서 왜곡 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서 피해자를 모욕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관을 택배에 비유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해 모욕죄만 인정했습니다. 양 씨는 2013년 5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마트 카운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접속을 해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 사진을 택배 송장 이미지와 합성을 해서 왜곡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여서 당연히 아침 저녁 조석의 기온차가 대단히 크고 그래서 감기도 유행이라던데 날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제주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전화 감이 네네네. 조금 좋지를 않은데 예. 자, 문재인 대표가 드디어 열 이틀 만에 재신임 투표하자 이거 철회하면서 새정치연합 내홍 일단은 봉합됐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신 투표를 강행을 하면 지지교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그 당무위원들하고 의원총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대략적으로 재신임은 사실상 한 걸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뭐 일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재신임 투표는 철회함으로써 어쨌든 상황 자체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일단락이 된 거냐? 이게 정말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뭐 평화롭냐? 예, 뭐 당 대표 중심으로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냐? 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뭐 많지 않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너무 그렇고 예.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비주류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진짜로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천정배 의원은 이제 당 바깥에서 이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제 밝히면서 사실 이제 원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은 뭐 이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당 내에서 뭐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과 조건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전체 당력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장담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무슨 명약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비주류가 대표가 되보면 좀 나아지려나 차라리. 그 내일 모레 예.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한 가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입장이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인적 쇄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누구누구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하고 나오면 또 한번 발칵 뒤집힐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혁신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때 네.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사회자분과 함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말씀드렸던 게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뭐 혁신안을 내고 하는 문제는 사실 뭐 그동안에 숱하게 나왔었고 즉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또 설령 이 좋은 혁신안이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이거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 인적 쇄신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도 수요일 날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예상된 얘기로는 뭐 당 안팎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호남권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그리고 이 중진들의 용퇴 촉구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탄핵 역풍이 불면서 사실 그때 한나라당이 뭐 80석도 못 얻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한나라당은 그때 122석이 뭐 그렇죠. 당시 당 대표부터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 대표를 이 갑작스럽게 맡으면서 사실 선거를 진두지휘했었고 결국 121석으로 이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박다르크니 선거의 여왕이니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그 정도의 용기와 결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야당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뭐 그런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탈출구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짐작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나름의 당 기강을 이제 담는 좀 뭐랄까요, 그 권력 의지에 대한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식이 됐든 어쨌든 뭐 후보를 떠나서 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좀 문재인 대표에게 조금 아쉬운 점, 당 안팎에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예. 어제 이제 그 연석회의가 되기 전에 중진 의원들이 나름의 중재안을 갖고 설득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문재인 대표가 거기서 마지못해서 그거를 받는 모양새로 일단락을 짓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어제와 같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로 결국은 모양새로 보면 주류 비주류가 다 어쨌든 이제 당 대표 더 이상 흔들지 않고 단합해서 가자, 뭐 이런 정도의 결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 결의를 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어제 그런 자리가 없었더라도 일정하게 이 문재인 대표를 더 이상 흔들면 안 된다는 그 중진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 작동을 했다면, 상황은 어제 연석회의가 있든 중진회의 정도 수준에서 끝났든 이후 전개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후 중진회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하고 일단락을 지었으면, 어쨌든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서 이 룸을 갖고 이후에 비주류가 반발하고 또 당대표를 흔들고 당 기강을 문란하게 했을 때 나서서 문 대표의 이 방어막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표가 물론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 참에 어쨌든 대접을 져야 한다, 이런 데 의지가 굉장히 강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이미 뭐 확인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만큼 여지를 두고 갔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게 오히려 좀 더 길게 보면 문재인 대표한테 훨씬 유리한 국면, 당 전체로도 훨씬 이 갈등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길게 보아서는 그게 남는 장사인데. 그렇죠. 예. 그나저나 그 비주류들 사실 조직화돼 있지 않고 특정한 리더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뭐 총대를 메고 맨 앞에 나섰고, 지금 우리 양 기자가 또 그 재밌는 거 하나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나 술이 익을진 모르지만 네네. 안철수 그룹이 하나 있고, 또 뭐 김한길 그룹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호남에서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양반들 좀 일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근데 적어도 그냥 간략하게 한 세 부류라고 해도 이 세 부류를 누가 한마디에 호령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들도 각기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 역량의 한계, 그다음에 명분 없음을 느꼈음직하건만, 어쨌거나 어제 오늘 있은 그 새정치연합의 몇 가지 움직임은 결국은 또 한번 선언적 합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아쉬움이 남고, 차라리 이 지경까지 오지 않고 증진들에게 역할을 좀 몇 개 놨으면 나중에 빚받을 거 있다, 이 말이죠. 채무. 그렇죠. 예. 그래요. 아이고, 이거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저는. 자, 다음 소식, 선거구 획정위원회. 실은 지금 국회의원들 원통 마음은 다 여기에 가 있을 텐데. 244에서 249석. 근데 지금 246석이잖아요. 그렇죠. 현행이 246석.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다 지금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마치 일 안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려우니까 살짝 떠맡긴지 뭔지. 농어촌 출신 의원들 당연히 반발한데 어디까지 반발할 것 같아요? 뭐 4년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야 뭐 맞아. 선거구 획정을 할 때마다 예. 언제 그러냐는데 여야 의원들이 싸우다가든지 농촌당 뭐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같은 모양새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인구 편차를 이제 4대1까지 허용을 하던 걸 3대1로 17대 때 죽였고, 이번엔 2대1로 죽였으니까,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특히 뭐 늘든 줄든, 전체적으로 대도시 인구는 늘어나는 게 추세고, 네. 농어촌 인구는 줄어드는 게 추세고, 그렇다면 그 인구 편차를 2대1로 죽인다는 거는 사실 인구 상한선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상한선에 맞추고 농어촌은 인구 하한선에 맞추더라도 사실은 농어촌 지역 지역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도시 지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정치권이 그동안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처음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국회 산하기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의 정책 이해관계가 이 막판에 꼭 반영이 되면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중앙선관위 산하기구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독립기구가 된 선거구 획정위에서 낸 안을 이 수정할 수 없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역할과 권능, 이게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세졌는데, 그런데 정치권은 여야는 공히, 내분 기반 싸움 문제도 있었겠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권능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선거일이 이제 내년 4월 13일이니까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13일까지 어쨌든 획정안이 국회에 넘어와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유예조항까지 해도 11월 13일까지는 이제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정의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맞추겠다. 반드시 국민과 약속했던 선거 일정에 맞춰서 이 획정안을 제출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예. 사실 엊그제 244에서 249석으로 밝히면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좀 예를 들어보면요. 어쨌든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해당 법률, 선거관계법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제 구성을 결의를 한 국회 결정의 위임을 받은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주면 사실은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실무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7월 달에 구성된 다음에 8월 13일까지 어쨌든 획정 기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지금 국회가 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의원 정수 문제. 그런 거 다 떠넘겼잖아요. 획정위로 오히려 국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이왕에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면 대대적으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하니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좀 되짚어보자. 그래서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 얘기도 나왔었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또 이 한쪽 정당이 너무 과대대표되는 지역주의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게 올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든 의원 정수 문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말만 툭툭 던졌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의원 정수 늘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그런 생각은 했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 지역구는 대도시 중심으로 늘어나면 농어촌 지역, 특히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정당들의 지역 기반인 영남과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건 자기 텃밭 뺏기는 거니까 또 뺏기긴 싫고, 그러니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지역구 수를 늘려라, 비례대표를 죽이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못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카드로 내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는 것조차도 지금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니, 예. 당연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지금 안을 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244에서 249로 이제 범위를 정해놓은 거고,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지역구 늘리라고 했던 게 사실 새누리당 절대 지역구 마냥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못 받고 나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부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앞서거라 하는 것 같고요. 영호천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이래서 사실은 이 선거국정위원회가 어쨌든 10월 13일 다음 주 3주 남았는데, 다음 주가 지금 추석 연휴 아닙니까, 이번 주가. 그 일정까지를 감안하면 사실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보름 남짓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선거구 획정을 끝내겠다, 이거를 지금 누차에 걸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법정 사항이라 시한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회 산하기구의 선거구 획정위를 통해서 정치권이 계속해서 자기 입맛대로 법 어겨가면서 연초에 처리하고 다음에 이듬해 넘어가서 총선 닥쳐서 막 처리하고 그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정개특위 다시 가동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보면 어쨌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에 정치권을 좀 추동하는 하나의 추동력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특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새누리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좀 공통된 인식이 확인이 됐고요. 네. 타제 의원 정수 부분도 지금 여론이 좀 비판 여론이 많아서 300명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권이 사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한 논의도 좀 조만간 그렇죠.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논의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정수 문제를 그렇죠. 정해놓고 선거구 획정위에서 1대2 인구 편성에 맞는 지역구를 정한 다음에 비례대표를 시대 추세에 맞게 늘리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 그 틀은 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나저나 양 기자, 네네. 그 학업의 뜻이 없는 학생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막판에 뭐 하나요? 네, 끝까지 개기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한다. 그러니 성적이 좋을 리가 있나. 자, 증문즉답 바로 그냥 대답하세요. yes or no로. 이번 새정년의 열 이틀에 걸친 재신임 및 혁신안 처리 과정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남겼다? 저는 문재인 대표가 더 남겼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10분 됐습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새로 고침. 서희 아빠님. 가혹한 강윤쌤, 아니 이강윤 앵커님. 예? 제가 어디가 가혹하죠? 무슨 말씀인지 보충 설명 좀 올려주세요. 저 별로 가혹하지 않은데. 팟빵이 진짜 언론.
김무성 대표는 대권 꿈 계곡의 낙엽인가요? 의리도 배짱도 없는 무숑. 계곡의 낙엽이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운 좋게 출첵합니다. 생방송 맞춰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유, 어떡해요. 지금 한참 일하시고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이제 뭐 일 슬슬 마무리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이제 오늘 야근을 뭘 해야 이런 거 간추리실 때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휴대전화로 이거 듣는다는 건 거의 참 기대하기 힘든 거고. 우리 이제 송출수단, 플랫폼, FM 채널 하나 따면은 참 좋겠어요. 이럴 때는 참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것도 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검토해봐야 하고 또 우리의 본래 정신에 맞느냐 이런 점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좀 더 넓게 쉽게 억세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서희 아빠님은 왜 가혹한지 사유를 밝히십시오. 아니면 항의하겠습니다. 자, 클로렐라님 인터뷰 요거 물어봐달라고 글 올려주신 거 꼭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좀 궁금했어요. 50만 명한테 갑자기 휴가를 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건, 물론 뭐 알아서 교대로 가고 하겠지만, 하여튼 인기 끌고 표 따는 데는 참 천부적 재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강님, 이강윤의 오늘 너무 좋아요. 아이고, 뭐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시면 민망한데, 대후형께서는 새로운 방송 포맷도 기대됩니다. 뭐 포맷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몇몇 개 늘렸고, 실은 저 전창걸 뭐라고 호칭할까요? 방송인 연예인 전창걸 그리고 락커 신대철 두 분께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너무 재미없다는 여론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명성과 말재주와 인기에 좀 편승하고 싶다. 저하고 일주일에 한 20분씩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전창걸 방송인은 지금 무슨 공연을 시작하나 봐요. 곧 동숭동에서. 그 연습도 한창이려니와 장기 공연인데 이게 이강윤의 오늘하고 딱 시간이 겹친답니다. 왜 뭐 오후 공연 4시, 7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신대철 락커는 또 이렇게 빅샷답게 거물답게 아직 의견 표명을 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뭔가 좀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강님, 오늘 어느 분께서 꼭 저희 직원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 노사협의회가 열렸어요. 새 집행부가 들어서구나, 새 경영진이 들어서고 나서 첫 노사협의회인데, 그 자리에 이렇게 다과와 음료 이런 거 보내주셔서 도시락까지, 돈을 많이 쓰시겠던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런데 얼핏 참석자도 많고 몇만 원 되겠던데요. 아유, 아무튼 감사히 먹고 잘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시죠. 여기 다 간식, 물 갖다 놓고 회의합니다. 이게 계속 제기되네요. 대단군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클로렐라님도 그러시던데, 광고 음량이 큰 건지 방송 음량이 작은 건지 조율 가능하시면 해달라고. 우리 기술적으로는 지금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광고와 광고 아닌 파트에 뭔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PD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에 제 입술이 거의 달락말락 할 정도로 바짝 붙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크게 들리면 말씀 주십시오. 로니님, 공릉동 아줌마.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이강윤의 오늘에서 서로 조합원, 청취자분들끼리 인사도 나누시고 사랑방 역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역시 국민방송이다. 이명박 청계재단에 대한 기사, 공중파 뉴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랬더니, 애청자 기영님께서는 오늘은 이명박과 그의 아들이 뉴스에 올라왔네요. 예, 저도 이거 보긴 봤는데 확인이 안 돼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무슨 마약 관련 혐의, 김무성 대표의 사위, 그 건 뭐 등등해서 마약 얘기가 올라오던데, 출처와 팩트 여부를 확인을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터넷에 오늘 회자됐다는 것까지는 저도 체크는 했었습니다. 로니님은 저는 다른 뉴스는 듣질 않아서 반갑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그런데 다른 뉴스도 좀 섭취를 하셔야죠. 그래야 균형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생방송 듣습니다. 반가운 목소리 마주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블루벨벳님. 이건 뭐 이렇게 무슨 주례사 같은 댓글들만 주시면 어떡해요. 다른 뭐 좀 비판하거나 뭐 안 좋구나 좀 귀담아. 예. 네, 이 정도로 일단 게시판 보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죠.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이는 스포츠 뉴스 코너입니다.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 청취자분들께 인사 짤막하게 우선 먼저 드리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Q의 박상현 기자입니다. 네. 예, 지난주까지 그 위클리 스포츠를 좀 함께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 방송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란 거 모르고 순간 당황해서 이 방송과라고 했죠? 아닙니다. 이강윤의 오늘이라고, 예,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스포츠를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좀 잘 리드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크라머 감독이 누굽니까? 크라머? 독일 감독인가요? 예, 디트마르 크라머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총 감독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감독을 역임한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본선행을 이끌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바르셀로나 올림픽 정작 본선에는 같이 하지는 못했었고요. 예, 그때는 이제 김선락 감독이 네. 대신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예선전을 맡아서 본선행 티켓은 땄는데 본선까지 선수들을 지휘하진 못했다. 이런 사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라머 감독 때문에 왜 수원 삼성의 서정원 감독 맞죠? 이 사람은? 예, 스타플레이 그렇습니다. 출신. 왜 이 서정원 감독이 눈시울을 붉히고 그랬답니까? 예, 우선 크라머 감독이 지난 금요일에 90세 일기로 타계를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정원 감독 같은 경우는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선수로 뛰었던 주역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네. 서정원 감독이 현역 시절에 크라머 감독의 애제자였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크라머 감독이 서정원 감독에게 주장 완장까지 채워주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쏟았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정원 감독도 크라머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크라머 감독을 존경하고 뭐랄까요? 네. 조금 아버지 같은 스승의 그렇죠. 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 이 얘기군요. 네. 서정원 선수가 라이트 윙인가 아무튼 윙 날개 쪽에서 아주 발빠르게 가가지고 센터링도 올리고 그런 사람이죠. 잘생긴. 예, 가장 인상이 깊은 활약을 좀 기억하신다면은, 네. 19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예. 스페인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었죠. 서정원 감독이 현역 시절에.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서정원 감독이 프랑스에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오스트리아도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유럽에서 좀 뛰다 들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스타 플레이어들이 감독되고 나면은 선수 때의 이름값들 제대로 잘 합니까?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인해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감독이 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서정원 감독도 일단 수원 삼성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통하는 선수이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FC 서울에 있는 최용수 감독도 역시 스타 플레이어였고요. 그렇죠. 황선홍, 선동열 많잖아요. 예, 유재학.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예, 물론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감독 출신 중에서도 이제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아닌 출신 중에서도 감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성남 FC의 김학범 감독은 그렇게 썩 뛰어난 현역 시절에 썩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직 노력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면서 전술가가 된 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K리그 축구 얘기 좀 하나 더 볼까요? 시민구단 돌풍의 주역인 성남 그리고 인천 그 저력 어떻게 우리 박 차장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성남 FC 같은 경우는 김학범 감독의 좀 지도력이 상당히 좀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학범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지난 해부터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 이미 또 그 이전에 성남 FC의 전신인 성남 이다의 감독을 맡으면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지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성남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꿰차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전술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포메이션이라든지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로 꼽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는 선수를 갖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상당히 팀을 잘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팀이 어렵습니다. 그 선수들에게 급여를 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경제난, 경영난이 열악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김도훈 감독이 이제 신인 감독이거든요. 네. 김도훈 감독이 신인 감독으로서 팀 컬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인천에는 돈은 재정은 좀 어려운데 성적은 어때요? 인천 팀은? 인천 팀은 지금 현재 6위에 올라 있고요. 몇 개 팀 중에 6위예요? 네, 12개 팀 중에 6위입니다. 잘하는 것 12개 팀 중에 6위이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 2경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상하위 스플릿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위부터 6위까지 상위 스플릿으로 가게 되고 아하. 7위부터 12위까지 하위 스플릿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위부터 12위까지의 팀들은 아무리 승점을 높게 쌓아도 7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인천이 만약에 6위 안에 든다면은 일단 아무리 못해도 6위는 보장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성적에 따라서 조금 더 순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못 주는데도 이렇게 투혼을 발휘한다. 인상적이죠. 일단 그런 투혼을 발휘하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일 월드컵 때 같이 멤버였던 네. 이천수 선수가 지금 현재 마태형으로 있거든요. 예, 이천수 선수가 상당히 좀 팀 동료라든지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이천수 선수를 조금 말썽꾸러기라든지 네. 좀 이기적인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대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예. 특히 이제 후배들을 이제 잘 다독이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하나 짧게 물어보십시다. 아까 크라머 감독 얘기도 했지만 지금 그 슈틸리케 감독이든가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다녀갔죠. 비쇼베츠니 그 히딩크 등등. 그 선수들하고 훈련시키거나 할 때 어느 나라만 영어를 씁니까? 자기 모국어, 그 감독의 자기 모국어를 합니까? 일단 네덜란드 출신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히딩크 감독이라든지 영어를 잘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아드보카트 감독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본프레르 감독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덜란드인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 쓰고요. 예.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독일인인데도 네. 스페인어를 씁니다. 어허. 예,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독일 출신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랫동안 뛰었고요. 특히 이제 수석 코치가 바로 스페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수석 코치를 위해서 수석 코치는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수석 코치를 위해서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선수들하고 소통할 때 통역이 있습니까? 예, 통역이 따라다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슈틸리케 감독의 그런 통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통역을 데려왔는데요. 이게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기자들 사이에서 이 스페인어 통역관이 상당히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하고 상당히 좀 닮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혼동하기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축구 하나만 더 얘기 듣고 정책 얘기 하나 더 듣고 오늘은 마감하죠. 그 스타 플레이어죠. 포르투갈 출신의 호날두.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한 남자다. 까칠해 보이는 호날두가 실은 따뜻하다 그러는데 저도 이 호날두 선수의 선행 사례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실래요? 예, 일단 호날두 선수를 보면요, 흔히 이제 축구 선수라든지 스타 플레이어를 보면은 문신 하나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호날두 선수는 깨끗합니다. 문신이 전혀 없습니다. 헌혈하려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예? 헌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헌혈 때문이기도 하고요. 헌혈을 하려면은 문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헌혈 때문에 그 문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부 왕에도 상당히 올라 있죠. 예. 기부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선행뿐만이 아니라 네. 좀 팬들을 위해서 좀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 지난 1월이었던가요? 그 호날두 선수가 깜짝 쇼를 한번 기획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약간 뚱뚱한 그 노숙자로 좀 변신을 해서 팬들을 위한 깜짝 카메라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나중에 그 한 소년에게 그 자신의 군장을 벗어 보이면서 내가 호날두다라면서 사인을 해주는 그런 유쾌한 좀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 네. 상당히 그 팬들과 좀 가깝게 소통하는 그런 호날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호날두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하지만 네. 속내는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스타겠죠.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생계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 지원 대책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 지원 대책이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6월에 한 그 체육인이 유명을 달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베이징 아시안 게임 당시에 역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병찬 씨인데요. 네. 김병찬 씨가 이제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서 좀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네. 좀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현역에서 은퇴하게 됐고 그 장애 때문에 바로 좀 생활고를 겪게 됐는데요. 네. 이제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체육연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체육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습니다. 아하. 네. 예, 그러면서 한 달에 거의 50만 원 돈을 갖고 50만 원 정도의 그 체육연금을 갖고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지난 6월에 그 타계를 했거든요. 좀 생활고와 병환이 겹쳐서 좀 사망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좀 체육인 복지를 위해서 좀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체육인 복지 사업 운영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체육연금 수급자 가운데 그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네. 위해서는 생활보조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연금, 그러니까 체육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 연금 이외에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37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그 생활 보조비가 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부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1,000만 원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특별 보조금을 좀 지급하게 됩니다. 네. 한꺼번에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그런 장애 보조비가 또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수당, 장애인 보조금, 장애인 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별도로 그 장애 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좀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만약에 김병찬 씨가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은 네. 그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에 52만 5천 원 갖고만 생활을 했는데 예. 이번에 이게 이 제도가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네. 내년부터는 대략 한 103만 원 정도, 103만 원에서 104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 갖고도 좀 생계 유지가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청춘을 바쳐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줬던 선수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 예우는 하는 게 맞을 테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운동선수, 메달 획득 선수 이전에 노동력을 상실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삶은 거두고 보살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다만 메달 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는 것은 복지정책, 물론 그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극적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계기가 됐군요. 네, 오늘 스포츠와 그 화제 첫 시간이었는데
일반 9시 뉴스나 뭐 데일리 뉴스의 마지막에 따라붙는 스포츠 뉴스와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우리 모두 좀 더 고민을 해서 청취자분들께 의미 있는, 재미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박상현 차장.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크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게시판 잠깐 보고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죠. 이재향 선생님, 늦었지만 즐겁게 청취하겠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로그인 해준 것만도 고맙고요. 칭하대 5마리 개. 칭하대가 어딘지는 알겠고요. 무슨 리갈, 술 이름 같고, 유신독재, 아몰랑, 뿅뿅뿅쟁이들, GXX, 찌라시 종편. 청와대 진돗개 키우고 있죠. 다들 알아맞추시네요. 근데 이렇게 써도. 독한 소망님, 정치와 사회의 까막눈이었다가 국민TV 조합원 지난 1월에 가입하고 신문도 읽고 폭풍 공부 힘들지만 재밌네요. 공부까지 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냥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계시다 보면 그런 거지. 옹헤이야 대학교 시사학과, 포항의 옹헤이야 조합원님이 운영하는 옹헤이야 주점에서 하는 신문기사와 요즘 이슈되는 주제를 조합원님들과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네요. 네. 이 사진이 그거군요. 술집에서 그 즈음의 이슈와 시사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이러다가 얘기가 잘 옆으로 새지 않습니까? 또는 견해가 확 틀려가지고 다투시거나 그러진 물론 않으시겠죠. 네, 아무튼 술자리에서 흔히들 이런 말들 해요. 종교 얘기, 정치 얘기 나오면은 그 술자리를 파할 때다, 접을 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옹헤이야 대학교의 포항,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술 마실 때는 안주가 제일 적절하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장병 특별휴가, 지금 대통령이 전 장병에게 준다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수국님이 쓰셨는데, 병사는 본인이 원할 때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쓴다. 그러니까 원래 한 열흘쯤 가게 돼 있다. 그럼 요번 휴가 합쳐가지고 열 이틀. 그렇겠네요. 부사관은 1년 이내에 오늘로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답니다. 내년이 총선이라 이거지. 닭의 꼼수라고 팟빵이 진짜 언론님이 들여다보이는 속을 시원하게 해설을 해주셨군요. 아무튼 표가 그쪽에 쌓이는 소리가 잠시지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들 군에 보내놓은 분들은 아마 일단 마음은 흡족들 하실 거예요. 얼마나 갈진 모르겠는데. 김무숑 사위는 마약의 슬럼을 달성했다. 슬럼이 마약 종류를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검찰 판결문, 1심 판결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은 다 이렇게 쇼핑하듯이 하나씩 다 했더군요. 그렇게 하고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전창걸쌤이 다시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미정이고요. 제가 트라이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SK0239님, 좋은 언론이 무언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시네요. 애쓰겠습니다. 좋은 언론. 좋은 언론이 무언지는 우리 함께 이강윤 오늘 등등 아무튼 국민TV, TV건 라디오건 여러 프로그램 또 그리고 다른 진보 매체들, 대한 매체들 그리고 기존의 언론 매체 다 우리는 생산자고 소비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만드는 거죠. 여러분과 저 또는 여러분과 제작진들,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들이 함께 만들면서 어디 만나는 지점에서 좋은 언론이라는 상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천사님은 어디 좀 편찮으셔서 누워서 듣고 계시대는데 댁에서 아유 뭐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힘이 난다고요. 어서 쾌차하시고요. 맥칼렌님, 네, 저도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볼륨은 다시 좀 챙겨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안 바쁜 벌꿀님. 휴가에 못 붙이고 1박 2일 휴가 주면 외박 나가서 돈 쓰라고 하는 걸 낀데. 네. 감동적이네요. 쿠루루님. 저녁 준비하며 듣습니다. 손에 물이 묻어서 댓글을 잘 못 남기네요. 아이고, 진짜 감동적이네요. 손에 물이 묻으면 그렇죠. 핸드폰 자판에 뭐 물기 묻으면 아무래도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컴퓨터도 비슷할 거고.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러 행주치마에 또 물기 닦으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그 정성에 보답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서희 아빠님, 아까 제가 가혹한 이유가 증문즉답을 너무 좋아하셔서요. 증문즉답 들으면 여러분들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예, 앞으로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넘어가죠.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새벽 일본 의회는 이른바 일본 안보법안을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종대 군사 외교 안보 평론가 연결했습니다. 김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부터 큰 뉴스로 다뤄졌기 때문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또 외신이기도 하고 약간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또는 생소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번에 처리된 안보법안의 핵심적 내용 아주 간추려서 좀 일단 전해주실까요?
예, 총 11개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이제 그 10개는 주로 자위대 운용에 관한 사항이고, 네. 맨 마지막 11번째는 이제 평화유지 그 해외 파병 법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뭐 앞으로 미 의회 동의만 있으면 어디든 파병하겠다 해서 국제 군사 활동을 규정한 것이고요. 네. 그 앞에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무력 사태 공격법하고 주변 사태 영향법입니다. 그런데 무력 사태 공격법은 이제 그 일본 자위대가 단순히 어떤 그 전수방위 자국의 안보만 지키는 어떤 자위적인 군대를 넘어서서 네. 해외에 그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디든 가서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그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예.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완성이죠. 예. 그다음에 주변 사태 영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변 사태라 하면 이제 한반도, 대만 해협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은 네. 법안에 구체적인 지명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주변 사태에서 예컨대 미국과 미사일 방어를 한다든지 미군의 작전을 후방 지원한다든지 네. 또는 해상에서 검색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지금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뭐 센카쿠 열도나 우리 독도 이런 쪽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길도 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디라고 찍는 게 무의미할 네. 정도로. 그러면 자위대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군요. 기존의 자위대들. 자위대가 아니라 일본 군이죠. 예. 예. 자, 쉽게 말해서 공격 당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건데 예.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도 이걸 강행하는 기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베 폭주는 일본 국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베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후 70년간 굴욕된 평화를 이제는 벗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후원할 때 이 미일 동맹에 편승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의 팔자를 고쳐놓겠다. 네. 위신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아베의 어떤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오래전부터 이건 예고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제는 본인이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사실. 네. 자기 외할아버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물론 그 윗대도 있습니다만 극우 보수주의자의 전형이자 그 정체성을 완전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실현시키겠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 일부가 좀 목소리가 작으시다고. 아, 그래요? 예, 저도 조금 작게 들리는데 크게 해볼게요. 그랬어요. 예. 자, 일본의 헌법학자들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이 무력 행사와 전쟁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구조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위헌 소송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의 위헌 소송 전망을 하기는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찬반 일본 내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상당한 논쟁이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번은 해석 개헌입니다. 개헌이라는 걸 인정해요. 네. 그런데 기존 저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이겁니다. 아. 예, 그래서 교정권과 이제 대외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포기한다. 이런 그 헌법 구조를 이제 해석을 달리하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저기 이미 뻔히 나와 있는 조항을 뭘 해석을 달리한다는 건지 전 참 알기가 어려운 법조 논리인데. 네. 결국은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60% 가까운 반대 여론이더군요. 예, 이제 이 논쟁은 일본 의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가겠죠. 예. 어쨌거나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신조 등의 극우 보수파들은 견강부회의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는 위헌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위헌이 아니라 해석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 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해석하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저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따지면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영국같이 성문 헌법 없애버리고 그냥 관습이나 해석으로만 다 통치하지. 그게 어디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 평화헌법 개정 문제는 지금은 일본의 헌법학자들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학자들이 안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고 그와는 또 반대의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평생의 업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밝혀왔어요. 헌법 고쳐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 못하게 하는 그 평화 헌법을 때려 부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베는 결국은. 아니 결국 말이죠. 우리 유엔 헌장 53조죠. 네. 그 모든 국가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굳이 헌법까지 갈 것도 없이 전 세계 주권 국가의 권한입니다. 예. 국가 주권이죠. 한국은 그것도 없지만 한미 동맹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면 보통 국가가 아닌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이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국가 주장할 판인데 네. 일본이 자위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자국의 방위 이상의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확장된 힘으로 굴욕된 평화를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아베의 어떤 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그 이번에 어떤 헌법에 대한 재해석으로 사실상의 개헌으로 간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헌법 논리에 밀리면은 진짜 개헌을 추구하겠죠. 네. 아예 헌법 자체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겠죠. 자, 이번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놓고 한번 우리 김종대 평론가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안보 문제에 일본의 안보법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최근 북한이 뭐 장거리 로켓 발사, 그다음에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미일의 삼각의 대북 공조에는 요번에 일본 의회를 통과한 안보법안 이런 것들이 일본의 자세가 차라리 대북 공조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우리 김평론가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니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으로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 요인을 다 제외한다면 네.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이제 그 핵미사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힘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킬지가 의심스러워지니까 그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거다.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 그 말이죠 아까.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네, 있죠. 아까 일본이라고 발음하셔가지고. 네. 아, 그거는 미국입니다. 예, 그것을 일본의 메꾼다. 군사적으로 공백을 메운다. 이 힘이라는 건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한 반드시 무언가 다른 힘이 메우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마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듯이.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날씨처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속성으로 보면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사적 측면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안보라는 건 군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치나 외교를 사상하고 오로지 밀리터리 포스 그 군사력만 가지고 봤을 때인데 좀 시야가 좁다 이런 이제 비판적 견해로. 그렇죠, 그건 군사주의자들 얘기죠. 네. 반대로 일본 안보법안에 우리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만큼 유사시에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군대가 독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군이 일본 군한테 야 한반도에 큰일이 났다, 당신들 와서 도와라.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군사 동맹이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측,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네. 예,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민구 장관이 그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 동의 없이 또는 우리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는 못 들어온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맞는 말인데 하나마나 한 얘기라 이겁니다. 아, 어째서 그렇죠? 왜 그러냐? 일본이 지금 가장 우세한 전력이 항공자위대하고 해상자위대입니다. 네. 아, 그럼 지상군이 들어오겠습니까? 일본의 육상자위대 몇 명 된다고? 아, 그렇죠. 그러면 제일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 구축함이 있어요. 우리 영해로 왜 들어옵니까? 자기네 영해나 공해에서 쏘지. 아니 요즘 전쟁 양상이 달라진 것이 일본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따지고 있다 보면 전쟁 끝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어떤 양해와 동의하에서 들어온다 만다는 얘기 자체가 전 이상하게 들리고, 또 우주전력, 공중전력 아주 셉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 감시 활동을 하는데 왜 영해로 들어옵니까? 영공으로 들어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선 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쟁 양상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고 전혀 의미 없는 답변이었군요. 의미 없는 답변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일본이 한국 정부와 동의 없이 네. 협의 과정 없이 안보의 극박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네. 이거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거나 동의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아예 의제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가 얘기하자 그래도 안 받아요. 네. 그럼 뭡니까? 저기 한국 정부의 영해 영공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네. 저 북한 영해 영공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지금 뒤에 막 질문하려던 게 그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뛴 거죠.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네. 가능성, 경우의 수로만 따지자면 동북아 질서가 갑자기 뭔가 뭐 대단히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 족쇄가 다 풀린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오늘 그 일본인 교수하고 이걸 방송에서 대담을 했는데 네. 이분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국지적인 사태가 나면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 안 한다. 그러나 전면전 이런 거에서 우리는 따져볼 만한데 그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아니 안보 법제라는 게 뭡니까? 안보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안보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최악의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별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퉁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안보법제라는 걸 만든 취지가 뭐예요? 네. 최악의 상황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의를 따지거나 요구하기에는 너무 점잖고 아베는 너무 확신범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국은 무슨 삼류국가 자기네 아래에 위치한 국가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과도 못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인 자기들이 동북아의 중심이 됐고 한국은 이제 변방이라는 그 서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한민구 장관이 말을 했지만 북한의 영해 영공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지스함 같은 걸 통해서 즉 원산 앞바다까지 배를 몰고 가서 거기서 쏘는 게 아니라 공해상에서 바로 북한 영토에다가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다가 군사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아니 당연하죠. 그 일본은 언제든지 그러한 전략 폭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혹시요 잠깐만요. 그 일본의 사거리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 가장 긴 게 지금 몇천 킬로미터쯤 됩니까? 일본은 지금 그 탄도 미사일로 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밀 폭격을 하거나 이제 그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요 지역에만 국한하자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공해상에서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니 저기 1000km 이상 날아갔거든요. 1000km. 예. 그런데 뭐 어떤 대량 폭격을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갖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러나 일본의 이제 잠수함이 이제 또 굉장히 어떤 그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이 지금 9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륙 전력이 대폭 보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라든가 인공위성이 이미 운용 중에 있고. 아왁스라고 부르는 그 조기경보 그것도 일본이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정찰 자산은 미국도 일본 신세를 지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 감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도 전용될 수 있는 H2 로켓을 이미 그 2000년대 초에 발사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이 실증적 그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그러니까 실증적 근거를 처음 곁들여서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좀 환해지군요. 요 질문은 우리 김종대 평론가 아마 주 전공.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중국이 당연히 심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G2, 뭐 새로운 미국과의 패권 이걸 다투는 마당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아무래도 좀 지는 해 아니냐, 중국은 못 당할 거다, 이런 그냥 일반의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중국을 겨냥하게 되고, 미 중간 대립 구도가 만약에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어정쩡하고 눈치 보느라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그 대치 구도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일 간의 대치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해지는 한국이 한일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은 또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저 동맹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어디서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냉전 시대 진영 논리처럼 미중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동아시아 정세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안보법제를 통과시켜서 군사적인 역할을 높인다 그러면 가장 그 숙적 관계에 있는 중국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중일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또 강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아주 짧게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저기는 없었던 건데 충분히 뭐 문제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병들한테 뭐 특별 휴가 1박 2일 줬잖아요. 현역들 반응은 어떻다고 안테나에 잡히세요? 아이고, 제가 뭐 몇 군데 전화해봤습니다만은 아니 휴가 가라는데 싫어할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그 행정보고관 주임 원사 같으신 분들. 김평론가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병력 운영에 머리 터질 것이고. 또 이걸 박근혜 대통령 내년 총선 앞두고 인기몰이로 가려는 속셈인데. 포퓰리즘. 그렇죠.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이후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안보법 명쾌한 해설 역시 김종대 평론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9월 21일 순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0분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게 되는군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